나아가서는 이제 정부까지 쓰게 되는 소프트웨어의 중심에 있다 보니 미국 행정부로서는 대단히 애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 경쟁에서 압도한다라는 거 있고, 모든 데이터를 팔란티어가 가져가면서 국가 운영 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팔란티어의 성장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 숫자가 꾸준하면서도 매 분기마다 큰 성장들을 100% 200%씩 성장하고 있는 것, 팔란티어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압도적인 기술력의 차이, 그만큼 앞서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강정수입니다. 저는 현재 스타트업이죠. 블루.ai라는 회사를 같이 공동 창업해서 그곳에서 AI 연구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사실 팔란티어의 성장세는 파죽지세죠. 올해 2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물론 주가는 $180를 넘어서 있다가 지금 현재 $150대로 지금 떨어진 상태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분기 실적 나온 이후에 주가가 계속 상승하자 미국에서 이제 주가가 너무 거품이 많이 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주춤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건 일시적인 하나의 노이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번에 2분기 성장에서도 나왔지만 룰 오브 40, 룰 오브 40라고 하는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 자체가 지금 엔비디아 다음으로 높은 93인가 그렇죠. 이런 놀라운 성장력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알렉스 카프 CEO가 밝혔던 것처럼 계속해서 5년마다 10배씩 성장하겠다라는 이런 전략들,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팔란티어의 경쟁자가 뭐 독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일부 있고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온톨로지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독일에서 한 11년 공부를 하면서 지냈었는데요. 독일 언론에서 8월 중순에 이제 대단히 흥미로운 독일 공영방송에서 뉴스를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이 광역단체에서 팔란티어를 구매를 해서 지방정부 운영이라든지 지역정부 운영이라든지 지역경찰이라든지 이런 데 쓰게 되는 것들을 하게 되다 보니 이미 독일은 한 3분의 1 정도 해당되는 주,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반 정도가 사실 쓰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주라든지 노스라인-웨스트팔렌이라든지. 근데 이번에 이제 남서쪽에 있는 바텐뷰텐베르크에서 팔란티어 솔루션을 도입하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시위가 있었어요. 너무 독일 시민 개인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기업에게 갖다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덴뷰텐베르크주, 슈투트가르트가 주도죠. 여기 있는 주정부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해보면서 결론 내는 것은 얼터너티브가 없다. 그만큼 앞서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독일 온톨로지 기업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기술력의 차이, 이 부분들이 이러한 미국 기업의 비판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 있는 독일의 한 주정부에서도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번 가입하게 되면 사실은 팔란티어의 가장 큰 단점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경로 의존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즉 여기에서 이 종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번 쓰면 계속 써야만 하는 이러한 것이 오히려 강력한 단점이죠. 첫 번째 단점이라면 저는 그런 디펜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만큼 그건 거꾸로 뭐냐면 한 번 빠져들게 되면 매년 ARR이라고 하는 Annually Recurring Revenue를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앞으로 10년 뒤에 특정 기업이 지금 가입한다고 해도 앞으로 10년까지 이 기업이 어느 정도 매출에 기여할 것인지를 쉽게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이 저는 정당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팔란티어의 성장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재무제표상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기의 히스토리 때문이겠죠. 초기에 이제 팔란티어가 만들어진 히스토리 자체가 이제 9.11 테러 이후에 이 테러범들의 금융 거래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하는 거래 같았었는데 그 안에 숨어 있었던 테러리스트들의 거래를 찾아내기 위해서 시작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CIA가 가지고 있는 벤처 캐피탈이 있고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이 비판을 받는 지점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초기에 팔란티어가 성장했던 것은 고담이라고 하는 군과 경찰과 나아가서는 이제 정부까지 쓰게 되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중심에 있다 보니 미국 행정부로서는 대단히 애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탄생과 성장의 히스토리를 갖게 됐다는 거고, 팔란티어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대단히 온톨로지 기술이 크게 증가하면서,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도 민간 영역에서의 구매자들이 있었지만 이 팔란티어의 기술이 폭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면서 이러한 정부 영역뿐만이 아니라 거버먼트 섹터라고 얘기를 하죠. 커머셜 섹터라고 지금 팔란티어는 이제 재무제표에서 구별합니다만, 커머셜 어카운트, 즉 고객 숫자가 꾸준하게 폭발적으로
꾸준하면서도 매 분기마다 큰 성장들을 지금 100% 200%씩 성장하고 있는 것, 이 부분들이 저는 팔란티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국방과 정부는 제한될 수 있지만 비즈니스는 훨씬 더,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2030년까지 고객 수를 7,000개로 늘리겠다. 2035년에는 고객 수를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7만 개로 늘리겠다. 이러한 성장 전략을 지금 이제 아직 700개가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700개가 안 되는 상황에서 7,000개, 7,000개에서 7만 개로 이 커머셜 어카운트에 대한 가이던스가 저는 마술과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적과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낙 시장에서 우리가 이걸 경제학적으로 정확하게 분류를 하면 모노폴리가 아니라 모놉손이죠.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 서비스가 전 세계에 딱 2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구글과 경쟁하기 위해서도 지금도 대단히 많은 검색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구글을 선택하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은 이제 네이버도 선택하지만, 그래서 구글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90%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90%니까 모노폴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모노폴리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시장의 공급자가 1개 또는 2개였을 경우에 모노폴리라고 할 수 있죠. 중간에 다 경쟁에서 쓰러지면서 포기하면서 사라진 거죠. 또는 M&A가 되거나. 모놉선이는 뭐냐면 대단히 선택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도 카카오톡 말고도 여러분 라인을 쓰셔도 되잖아요. 안 쓰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걸 모놉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팔란티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노폴리와 같은 시장 점유율은 모놉선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경쟁에서 압도한다라는 거일 수 있고, 여러 공급자가 있고, 이건 B2C 서비스가 아니라 B2B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정보는 숙려하고 숙고하고 고려하면서 분석하면서 왜 팔란티어 외에 대안 없는가를 분석하지 않겠어요. 다 분석함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경쟁 우위가 있기 때문에 큰 대형 기업에서 정부에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력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자마자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팔란티어의 CEO인 알렉스 카프가 폴란드 국경을 통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러 우크라이나 현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조했던 것이 우크라이나에 무료로 팔란티어의 기술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팔란티어의 전방뿐만이 아니라 후방의 경제, 후방에서의 아이들의 교육, 후방에서 공습을 받았을 때 대피, 후방에서의 그런 농업이라든지 이런 경제 전반 모두, 전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팔란티어가 가져가면서 여기에 대한 운영체계, 국가 운영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전방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는 워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워룸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전문 장교들이 그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레이저에서 잡힌 데이터, 인공위성에서 온 데이터, 소리로 잡히는 소냐 데이터,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에서 잡히는 데이터, 그리고 척후병들이 보는 망원경으로 살피고 있는 이러한 데이터들, 정말 수많은 데이터들이 각 데이터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해석을 해서 이것을 다시 중간 단계로 모으고 또 다시 중간 단계로 모아서 최종 작전을 짜고 있는 장교들에게 데이터가 올라가고, 여기에 따라서 최종 작전에 대한 오퍼레이션에 대한 결정을 이루어지는 거고, 작전 결정에 따라서 군인들의 액션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고 다시 이쪽으로 피드백을 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는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 부분에서 이 데이터의 운영체계를 만들었다는 거고, 이 데이터가 운영체계 되면서 의사결정에서 워룸에서 들어가는 인간의 규모를 크게 축소를 시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규모를 축소시켜서 인건비 문제를 절약시켰다가 핵심이 아니죠. 여기에서 더욱더 인간이 했던 일이 뭐냐면 중간중간에 그 데이터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AI 기업이라고 팔란티어를 초기에 정의할 수 없습니다. 팔란티어는 지금 AI와 결합되면서 더 증폭되고 있는 것이지, 팔란티어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업입니다. 온톨로지를 너무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온톨로지는 철학적으로는 존재론이죠. 강정수는 누구이고 이 책상은 무엇이고 이것의 속성은 무엇이고, 이것은 지금 촬영하는 데 쓰이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이런 우리가 사물들과 사람들, 생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재론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온톨로지라고 한다면, 사실은 과학에서 데이터 분석에서 하는 온톨로지도 사실 유사합니다. 똑같은 탱크가 있더라도, 러시아 탱크가 있더라도 이 탱크는 이 탱크를 수집하는 다양한 각도의 데이터에 의해서 이 속성 값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탱크인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 공격하더라도 A라는 지점을 공격하기
공격하기 위한 것인지 B라는 지점을 공격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탱크의 의미를 데이터의 관계 속에서 재해석해내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으로 러시아의 움직임들을 해석해낼 수 있고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군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예를 들면 드론이 몇 대가 있고 이 드론에 대한 탱크의 방어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교란 작전을 할 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공격했을 때 효과를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최종적인 판단만 하고 실행만 할 수 있는 명령만 내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분석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 하나의 국방에서 쓰이고 있는 온톨로지라고 볼 수 있고 경찰 같은 가운데서도 이러한 다양한 범인을 잡거나 범죄율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이런 데서도 온톨로지가 쓰이는 거고요.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공급망, 하나의 자동차가 만들기 위해서는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거고 하나의 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십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 부품을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4차 벤더들이 제작을 하죠. 그럼 제대로 수급이 되고 있는지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중간에 흔히 말하는 품질 테스트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량에 맞춰서 지금 고속도로를 통해서 기차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곳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라도 여러분 빵꾸가 나면은 전체 공정이 멈춰야만 하는 그래서 너무 과잉돼서 오게 될 경우에는 창고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물류 비용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적화된 상태를 관리해내기 위해서 수많은 흔히 말하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쪽에 많은 인력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체해 나가는 거죠. 대체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팔란티어가 하는 기업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이런 데이터가 흐르는 하나의 우리처럼 혈관을 만드는 거죠. 혈관의 운영체계죠. 우리가 몸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면 우리가 주사를 맞아서 혈관에 주사가 들어가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운영체계가 하나 갖춰주면 그 위에 하나의 층위를 올리는 것은 대단히 쉬워집니다. 운영체계가 안 갖춰주니 층위를 올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 여기 운영체계가 갖춰준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다 우리 한번 AI를 적용을 해볼까? AI가 쉽게 적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데이터의 흐름이 거의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특정한 AI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올리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가 도입하는 것이 AIP, AI 플랫폼이라는 것을 도입을 한 거고 이것이 폭발적으로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 대표적으로 국방기업인 미국의 요즘 한국에서 대한항공과 협력을 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들 오고 가고 있는 안드릴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안드릴이라는 기업은 여러분 탱크에 그다음에 비행기에 또는 드론의 운영체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레티시라고 하는 운영체계를 만들고 운영체계가 없었던 지금까지 여러분 탱크나 집차나 뭐 이런 데 운영체계가 있었을까? 없었어요. 운영체계가 없었는데 전체를 정보를 전장에서 확보하는 데의 운영체계를 만드는 것이 팔란티어라면 그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차량 한 대 한 대에 들어가고 있는 운영체계를 만드는 것이 안드릴입니다. 그러면서 안드릴은 무기를 공급하면서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데 이것이 궁합이 너무 잘 맞죠. 왜냐하면 이제는 전체 데이터의 흐름에 대한 운영체계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작동하는 것까지 운영체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점차 고객군들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은행권들 판매를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한국에서 은행권들 판매는 해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은행권들이 더 대단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에서 고객은 또 한국은 또 망이 이제 망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통합될지는 조금 더 기술적인 허들과 이슈는 좀 존재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이미 동아 오츠카드 쓰고 있고 HD 현대도 쓰고 있으면서 조선업 제조 같은 데서도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경영 운영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버블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180달러를 넘어서고 있었던 팔란티아의 주가가 지금 150달러대로 꼬꾸라진 거죠. 저는 조정은 피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고 4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저는 또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흔히 말해서 PER이 세 자리 숫자라는 거잖아요. 너무 매출 대비 주가가 크다라는 거죠. 팔란티어가 올해 이 매출이 요번에 분기 매출이 1,000억 달러가 처음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4분기 다 합쳐도 이제 뭐 또 증가하긴 하더라도 4천억 달러, 5천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데 시총이 너무 비싸다.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주가가 너무 비싸다. 매출 대비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매출의 성장의 이 곡선의 기울기라는 겁니다. 이 기울기가 포워드 PR로도 이야기할 수 없는 포워드 PR 해봤자 12개월 앞서가는 거니까요. 근데 12개월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5년 했을 때 도대체 이 팔란티어의 매출 성장을 막을 요인이 무엇인가? 라고 본다라면
많은 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또는 중동의 전쟁이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방이라든지 정부 영역에 쌓았던 이러한 기술력들이 지금 민간 영역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거고, 민간 시장에서 얼마나 크느냐. 또 예를 들자면 1분기 실적 발표 났을 때도 잠깐 떨어졌었어요. 그때는 뭐냐면 미국은 대단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퍼시픽, 즉 호주나 이쪽하고 유럽에서의 성장률이 미국 성장률에 비해서 너무 둔화되고 있다. 이런 걱정들 때문에 주가가 잠깐 흔들렸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목표 중에 중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지지하거나 불익 국가들한테는 흔히 말하는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팔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서의 이 기업들의 숫자가 대단히 많다라는 거고, 처음에는 테슬라가 모델 S가 나오고 모델 3와 모델 Y가 나왔던 것처럼, 물론 그 전에 로드스터가 있었던 것처럼 대형 기업 중심으로 팔란티어 시장이 형성되지만, 알렉스 카프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처럼 이것에서 충분히 돈을 벌게 될 경우에는 고정 비용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견기업도 쓸 수 있는 가격대가 형성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7,000개에서 7만 개로 높이겠다. 10년 안에 7만 개고 5년 안에 7,000개로 지금 10배씩 5년마다 성장하겠다라는 전략들이 저는 비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민간 부분에서의 성장이 존재한다는 거고, 또 대한민국 정부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부 AI를 내걸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 미국 국가들 정부 AI 내걸고 있는데요. 궁극에 가서 정부 AI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팔란티어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유럽연합 나토에서도, 나토의 회원국 중에서는 사실은 미국하고 캐나다만 빼낸다라면 사실상 유럽이죠. 유럽인데도 나토 모든 국가에서도 지금 미국하고 이렇게 원심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팔란티어를 채택했던 것도 결국 미국 군대와 교류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팔란티어가 그 각각의 국방에 필요하다는 거고, 이거는 결국은 저는 일본과 한국도 피해 나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방 영역도 커질 여력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근데 이것이 팔란티어의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용료는 팔란티어에 여기다가 AIP 뭘 더 추가하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고객의 매출도 흔히 말해서 객단가라고 하죠.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를 보다가 내년에는 넷플릭스 프리미엄 보다가 내후년에는 넷플릭스 슈퍼 프리미엄, 물론 없습니다. 넷플릭스에는 이런 것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 수가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성장률이고, 각 고객이 매출을 더욱더 매년 증액시킨다는 것, 매년 발생한다는 것, 이래서 누적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매력적인 수익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팔란티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개인 투자자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 즉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장기 투자용이죠. 보통 그래서 미국에서 투자하는 습성이 이제 한국과 많이 다르죠. 미국은 보통 팔란티어를 5년 정도는 붙들고 가라고 보통 투자 조언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기간 투자자가 아닌 이상, 물론 여러분들이 뭐 능력이 좋으셔서 기계적 분석을 통해서 단타를 하시겠다라면 저야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언도 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능력과 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하신다면 팔란티어가 나쁘진 않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회사로 시작됐지만 AI&, 로보틱스 컴퍼니로 보는 거는 이견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누가 봐도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1위 사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저는 구조성을 갖고 있다고 봐요. 2027년부터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함께 만드는 것이 AI6고, 옵티머스를 현실화시킨다라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고, 그때부터는 거침없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집에 한 명 옵티머스 사면 제 노후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원더풀 그 자체죠. 이미 2024년 7월 달에 그런 선언을 했죠. 7월 달에 이제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책에 새로운 장을 쓴 게 아니라 새로운 책을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가 자동차 회사였다라면, 그렇다고 이 책을 버리는 건 아닙니다. 이 책 위에 1권이 있으면 2권을 쓰는 거죠. 이거는 AI&, 로보틱스 컴퍼니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맥락은 2024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그 계획들은 FSD는 그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고 끌어갈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공식적인 선언은 2024년 7월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벌써 2024년 초부터 시작해서 X.AI, 테슬라랑 관계없지만 외부에서 AI가 대단히 또 거대 언어 모델 부분에서 발전을 시키고 있었고요. 테슬라 내부에서도 FSD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에 작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옵티머스에서 작동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물리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동차 회사로 시작됐지만 저는 테슬라를 AI 앤 로보틱스 컴퍼니로 보는 거는 저는 이견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회사의 근본적인 성격이 변하면 재무제표가 매출의 핵심이 그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2025년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좀 실망했던 이유는 그 부분, 즉 AI와 로보틱스에 의한 매출이 폭발적으로 언제부터 증가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것이 올해는 되기 힘들고 내년도 1, 2분기는 아니고 내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잠깐 빠졌었죠. 즉 AI 관련 매출은 이것이 폭발적으로 그냥 조금씩은 지금도 있죠. FSD 매출을 그렇게 규정하면 되는 거예요. 폭발적인 성장은 내년 하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조금씩이지만 로보택시에 대한 매출들이 잡혀나가고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장되는 것은 내년부터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미 내년 1, 2분기에도 저는 AI 매출들이 기록될 거라고 보지만 이것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내년 하반기가 된다라는 부분이 타당한 예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웨이모한테 감사할 일이긴 하죠. 웨이모가 이 시장을 먼저 열어줬으니까요. 근데 모든 언론과 모든 유튜브에서 자꾸 웨이모하고 테슬라를 많이 비교하는데요. 저는 그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웨이모보다 테슬라가 뛰어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시장을 접근하고 있고 언젠간 수렴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1위 사업자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1위 사업자, 2위 사업자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1위 사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저는 경제적 구조성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시장은 규모의 경제가 이깁니다. 자본주의 역사는 여러분 규모의 경제 역사입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한 달에 100개를 생산하는 것보다 1000개를 생산하는 것, 1000개가 팔린다는 조건이죠. 10,000개를 생산하는 것, 100,000 개를 생산하는 것, 100만 개를 생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비용이 그만큼 내려가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개당 가격이 내려가는 거니까 제가 100개 만들었을 때 이것을 갖다가 10,000원에 팔았다라면 100만 개를 만들면 1,000원에도 팔 수가 있는 거죠. 1,000원에 100만 개를 뿌린다? 헨리 포드가 이 모델 T를 만들 때 1907년이죠. 그때 만들면서 무려 5년 안에 자동차 가격을 3분의 1 가격으로 낮춥니다. 그럼 미국에서 또 한 번 자동차 가격이 언제 낮아지냐면 2차 대전 당시에 미국 군대에서 국방부에서 GM이나 포드나 크라이슬러의 공장에서 집차와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생산하게 되죠. 군용 차량, 군용 트럭들. 그러면서 거기에서 고정 비용을 다 소진시킵니다. 고정 비용은 국가가 준 거죠. 그 이후부터 거기에서 같은 라인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니 평균 비용이 얼마나 내려갔겠어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한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들이 3년에서 4년을 하면 할부가 아니라 현찰로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시대로 진입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 미국이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고 물론 헨리 포드가 됐을 때부터도 대중화가 시작됐었고 정말 폭발적인 대중화는 2차 대전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메리칸 드림이 본격적으로 마이카의 시대가 1950년대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생산 공정에서 어떻게 규모의 경제 효과를 이뤄낼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궁극적에서는 한 대당 평균 비용을 낮춰낼 수 있을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테슬라가 하는 비전 옴니의 방식들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모델 Y의 일반 차량에서도 로보택시로 전환할 수 있고 또 이번에도 로보택시가 사이버캡이 새롭게 2026년부터는 생산되고 배포되잖아요. 이번에도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말을 일론 머스크가 했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델 Y나 모델 3는 인간 운전자의 운전의 기쁨을 주는 것에 대단히 잘 튜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로백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단히 빠른 속도로 간다든지 뭔가 이 가속도를 붙인다든지 순간 가속력을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또 운전의 재미를 주는 거죠. 근데 사이버캡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거예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로봇이 운전하면서 훨씬 더 안정감 있고 편안하게 천천히 가속도를 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죠. 자동차의 느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러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이러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예를 들자면 이번에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즉 오른쪽에서 운전하는 국가에서도 FSD 시작했던 것처럼 여기에도 동일 차량으로 로보택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 즉 전 세계 시장을 가지고 하는 거고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웨이모가 주는 초기 장점이 있어요. 소비자에 따라 다른데 소비자가 로보택시를 좀 불안해하는 이유는 그냥 일반 차하고 똑같으니까요. 근데 웨이모 보시면 알겠지만 막 위에다가 지붕 위에다가 막 센서 올리고 주변에도 각종 카메라 막 달아서 정말 센서 덩어리들이잖아. 레이더, 라이더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뭔가 소비자가 초기에 어떤 느끼냐면 부자연스럽지만 뭔가 저것이 더 안전할 것 같은 저 수많은 기계가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이런 안정감을 주는 요소도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확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가격이 비싼 것도 비싸지만 그런 특수 차량을, 특수 장비를 가지고, 또한 여기에는 차량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카메라가 계속해서 이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데를 계속해서 찍어내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쌍으로 페어링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확장의 명확한 제약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웨이모도 잘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웨이모는 리니어, 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면, 그것도 기울기가 낮게 선형적으로 좀 꾸준히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테슬라는 익스포넨셜, 즉 지수함수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선형함수와 지수함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갭의 차이가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하고 웨이모하고 너무 비교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는 임원이 얼마나 빨리 교체될까요? SK하이닉스는 얼마나 빨리 교체되고 현대자동차는 얼마나 교체될 것 같으세요? 평균 임원들의 수명, 그러니까 근무 기간이 테슬라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임원들의 교체는 대단히 자주 일어나고 있는 거고, 스카우트 전쟁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오픈 AI에 있는 AI 개발자들, 연구자들 비싼 값으로 1억 달러 주고 지금 메타가 다 뺏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또 들어갔다가 또 3명은 이탈하고, 이런 일들은 미국에서 서로 뺏고 뺏으면서 테슬라 인재들을 얼마나 여러분들 데려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올해 2월 달에 딥시크 열풍이 불었을 때요, 3월, 4월에 이 직원들이 사무실 밖을 못 나갔다 그래요. 아예 건물 밖에뿐만이 아니라 층층이, 심지어는 아래층을 임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헤드헌터, 중국에 있는 헤드헌터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 딥시크를 만든 사람들을 빼가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서의 인재들에 대해를 영입하기 위한 경쟁을 얼마나 많은 기업에서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봐야지, 절대적으로 몇 명이 빠져나갔다더라? 이것으로 기업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언론이 뉴스를 메이킹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클릭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청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뉴스에 저는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하고 여러분이 협력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고, 그것을 이제 AI6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모델 Y 주니퍼를 구매하시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AI4입니다. 이런 걸 토르칩이라고 하죠. 즉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도 FSD 소프트웨어가 그 안에 있어서 차량에서 인지하고 있는, 비전에서 인지하고 있는, 카메라고 인지하고 있는 사물과 신호들과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차량이 어떻게 액션할지,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고성능의 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FSD를 구매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FSD가 허가되지 않아도 한국에 있는 모델 Y에도 다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내년도에 바뀌는 것이 AI6죠. AI6는 TSMC가 만들게 되고 3나노입니다. 훨씬 더 진화된 칩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2027년부터 이제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함께 만드는 것이 AI6고 2나노 공정이죠. 이 AI6부터는 좀 더 의미가 있고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삼성전자 정말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잘 맺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2나노 고객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 테슬라가 됐으니 테슬라 말고도 추가해서 2나노 고객들이 이제 들어설 수 있다는 장점이 삼성전자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칩은, 이 토르 칩은 FSD를 작동시켜야 되는 테슬라 차량에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옵티머스에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AI6부터는 이것은 추론칩으로, 추론칩이라는 여러분들 퓨리오사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우리가 AI를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엔비디아의 칩이 있는 거고, 사실 엔비디아의 블랙베리라든지 후퍼 칩 같은 경우에는 추론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챗GPT한테 질문하면 챗GPT가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것을 추론이라고 하고, 이걸 전용으로 하는 칩들을 요즘 알리바바에서도 만들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조금 흔들리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퓨리오사가 만드는 것도 그런 거고요. 이러한 특수 칩들, NPU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추론 칩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AI6부터는. 그러면 수많은 데이터 센터에서도 학습할 때는 엔비디아 걸 쓰지만 이것을 작동시킬 때는 추론 칩을 테슬라가 만드는 AI6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범용적으로, 즉 자동차와 로봇의 대수도 2027년부터 많아지겠죠. 그 이외에 데이터 센터에서 쓸 수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시장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AI6가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또 2천만 원 차량에 대한 꿈은 테슬라가 항상 사람들에게 헛꿈을 많이 꾸게 과거부터 많이 얘기를 해왔고, 그 계획들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 모델 Y는 우선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롱 버전, L 버전인 거고, 10월부터 판매가 들어가게 될 것은 모델 Y의 쇼터, 그러니까 좀 짧아진 버전 또는 컴팩트 버전이 이제 판매가 될 거고, 어떻게 네이밍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2만 달러짜리 차는 전혀 아니고요. 아마 3만 달러 정도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즉 지금 4만 달러가 넘는 모델 Y를 보조금을 미국에서 받고 사는 거와 컴팩트 베이건을 샀을 때는 가격이 유사해지는,
좀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모델 Y도 여러분 여러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80과 90 뭐 이런 차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70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80이 지금 모델 Y고 90이 지금 생긴 거고 70이 지금도 팔리고 있는 것처럼 70이 새롭게 생긴다. 이런 차원에서의 변화가 지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선택의 폭이 유럽 시장이나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저가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이탈리아 여행 갔다 오시거나 로마를 갔다 오셨을 때 여기서 제네시스가 돌아다닌다?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작은 차들이 로마에서 돌아다니는지 확인하셨고 일본을 가보셔도 여러분 확인하죠. 일본에서는 정말 소형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모델 Y를 타야만 한다? 이거는 설득이 불가능한 거죠. 어느 정도 모델 Y도 많이 팔리고 지금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매스 마켓을 형성하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시대로 가건 자율주행의 시대로 가건 우선 사이버캡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효과, 평균 가격이 생산 비용이 하락하면서 2만 달러 가까이 저는 사이버캡이 내려갈 수 1차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이버캡이 사실은 과거에는 모델 2하고도 같이 연명해서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 운전하면 모델 2라고 해서 이것을 2만 달러로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캡의 베리에이션, 즉 모델 Y의 베리에이션이 롱 버전이 있는 거고 곧 나올 쇼트나 컴팩트 버전이 있는 것처럼 사이버캡이 있는 기본 플랫폼에서 이것의 모델의 바리에이션이 생기면서 저는 2만 달러짜리 인간이 운전하는 차량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뭐 화성까지 가거나 이런 것들은 뭐 일론 머스크 꿈 얘기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을 만들었던 것처럼 의미 있는 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비전과 꿈이 명확할 때 그 길에 맞춰서 시스템들을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옵티머스가 현실적으로 가져올 것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의 자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본화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예를 들면 팥빙수 가게를 운영을 하죠. 하나에 10,000원 주고 팝니다. 근데 너무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프랜차이즈점을 냅니다. 프랜차이즈점도 장사가 잘 돼요. 그럼 제가 이거를 상장을 하고 싶어지죠. 상장을 해서 제가 사람들한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의 지분을 주겠다고 하면서 10억짜리 회사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10,000원짜리 팥빙수를 만들면서 이것을 자본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사람들한테 판 거죠. 커피를 자본화한 것이 스타벅스, 음료를 자본화한 것이 코카콜라.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자본화한 것이 현대자동차. 이 자본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판매하는 물건을 자본화함으로써, 즉 소유주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레버리지하죠. 그 가치를 더욱더 키워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전에 팥빙수 가게를 1,000만 원 주고 1% 구매했던 사람은 이 팥빙수 가게의 매출이 매년 더 증가하게 되면, 시장이 더 커지게 되면은 1%의 1,000만 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2,0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본화가 되는 건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자본화가 되지 않았던 것은 인간 노동력입니다. 예를 들면 저쪽에 10명이 일 진짜 잘한다고 해서 모여있다고 해서 저 10명을 우리 10억에 상장할까요? 해가지고 그 중에 그래서 10억에 상장해서 1,000만 원에 1%씩 주식을 팔 수 있을까요? 그들이 예를 들면 컨설팅 회사를 했다는 것은 그 컨설팅의 그 다양한 지식을 자본화한 겁니다. 인간 노동 그 자체를 경제학에서 L과 K의 함수를 우리가 결과는 Y는 K와 L의 함수라고 했을 때 K를 자본이라고 하고 L을, 이 자본에는 기술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식도 들어갑니다. L이 인간의 육체 노동인 거죠. L은 그리고 항상 제한이 있죠. 뭡니까? 인구수가 제한이 되는 거고 유노동 인구가 제한이 있는 거죠. 근데 이 L을 자본화하는 것이 휴머노이드다. L을 자본화하는 것이 옵티머스다. 그러면 L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자본화의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뭐든지 간에 정말 옵티머스가 연간 100만 대가 생산되고 200만 대가 생산되면 이 토탈 2년 동안 합친 300만 대에 대한 자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고 자본화의 이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도 인류 역사상 사실 길지 않죠. 자본주의 역사는 산업혁명하고 같이 됐으니까 이제 200년은 좀 넘어가고 있는 이 역사에서 어떠한 투자 기관도 노동의 자본화에 대한 가치 평가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은. 테슬라가 이것을 만약에 옵티머스를 현실화시킨다라면 테슬라의 주가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테슬라의 앞으로의 성장거를 생각했을 때 모든 가치의 주식 가치의 80%는 옵티머스에서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성장 잠재력이 너무 크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AI가 진화하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 비교를 두시면 윌 스미스라고 여러분들을 검색하면서 AI라고 한번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세요.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좋습니다. 그럼 2024년에 만든 윌 스미스가 스파게티를 먹는 장면을 AI가 만들었을 때는 이 스파게티를 먹는 이 모습이 입 주변으로 들어가고 막 입에 얼굴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로 무슨 AI가 영상을 만들어. AI가 영상 만드는 건 불가능해.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윌 스미스의 스파게티입니다. 2025년에 윌 스미스 스파게티는요, 진짜 윌 스미스가 스파게티를 먹는 것 같아요. 항상 AI 기술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빠른 속도로 기하급수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AI와 또 휴머노이드 로봇은 또 이 기계공학적인 결합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즉 소프트웨어만 발전한다고 될 수가 없습니다. 하드웨어도 함께 발전해야 되죠. 물론 이제 휴머노이드를 발전시키는 것을 하드웨어 중심으로 소프트웨어가 뒤쫓아가면서 발전하는 어떤 발전 경로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먼저 발전하면서 하드웨어가 쫓아오는 발전 경로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후자죠. 그리고 전자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죠. 자, 이렇게 발전해 나가서 발전 경로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각각 할 수 있는 일이 2026년에는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2027년에는 자동차 공장에서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하네스 작업이라 그래요. 전손줄. 제네시스에 2kg, 3kg의 전손줄이 들어갑니다. 이건요 로봇 팔도 못하는 일이에요. 다 사람이 하고 있어요. 전손줄을 토독토독 붙이는 걸, 많은 경우에는. 자, 이거를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먼저 할까요? 손가락 3개 있는 원장근 손가락 5개 갖추겠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먼저 할까요?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는 거고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섬세해지고 또 해결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만약에 로봇을 들인다, 저는 이건 대단히 오래 걸릴 거라고 봐요. 하지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미래에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로봇이 여러분들을 때리고 패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어떤 사고가 나면 회사가 망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자면 우리의 집안에서의 일은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테슬라의 로봇이 하네스 작업을 하면서 전손줄을 놓으면서 갑자기 저기 설거지하고 이러면서 어디 공간을 이동하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자기가 움직여야 될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인간 노동자도 규칙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선만 움직여요. 만약에 노동자가 이 선을 이탈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고가 일어나죠. 납땜질하고 있는 로봇팔이 있는데 막 사람이 들어가고 그럼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인간이 움직이는 경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근데 가정은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죠. 여러분들 실수로 스마트폰을 떨어뜨려요. 착한 옵티머스가 주인님이 떨어뜨렸으니까 내가 주워줘야지 라고 해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혔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주워야지 해서 굽혔어요. 쇳덩어리랑 여러분들이 부닥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선한 의도를 서로 갖고 있어도 인간 사회에서도 이런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로봇하고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쳐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잘 다치겠죠. 회복도 더 더디겠죠. 자,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까지 다 풀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또 지능이 뛰어나야 됩니다. 즉 내가 주우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인간이 또 주우려고 하네? 그럼 내가 피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멈춰야 되겠다. 멈추면 분명히 또 와가지고 나랑 헤딩하겠지? 그럼 내가 좀 더 뒤로 가줘야 되겠다? 이런 회피 능력이, 순발력이 엄청나게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반사신경으로도 움직이거든요. 그 반사신경을 예측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저를 위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그 다음 경로를 예측하는 건 그날 나름 쉬워요. 근데 갑자기 서로 멈춰 있다가 훅 들어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닥치는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지능이 완결되지 않는 이상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집에 들어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저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 한 명 옵티머스 사면 제 노후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원더풀 그 자체죠. 세탁 다 해놓고 청소 다 해놓고 설거지 다 해놓고 심지어는 요리까지 해놓고 얼마나 인간의 삶이 원더풀해지겠어요. 저는 이거는 꽤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지금 있는 것은 1세대 스타링크죠. 이거는 이제 팔콘 9에서 띄울 수 있는 것이 크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 속도가 5G를 쫓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써야 되겠죠. 지하철에서 이렇게 빵빵 터지고 지하에서도 5G 터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 외에 저는 잘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산도 많고 빌딩 숲도 많고 지하도 많고. 자,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쓰는 거지만 워낙 5G, 6G로 갈수록 그냥 마스트라고 하죠. 연결해야 되는 이 중간 기지국들이 어마어마하게 촘촘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점점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스타링크의 2세대죠. 스타링크의 2세대는 스타쉽이 올라갈 때만 가능해집니다. 스타쉽이 이제 워크로드가 크죠. 공간도 크니까 여기에서 펼쳐졌을 때 이번에 보셨겠지만 가상으로 가짜 스타링크를 투하했죠. 근데 그때 스타링크가 대단히 큽니다. 그것이 2세대 스타링크예요. 그때부터는 5G하고 6G 사이에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커버리지도 클 수밖에 없고 또 스타링크가 스타쉽이 한번 올라가면 풀어낼 수 있는 스타링크의 개수도 팔콘 9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세컨드 제너레이션으로 저궤도 위성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그랬을 경우는 지금 제한적으로 쓰이는, 즉 유선망을 까는 것에 속도가 걸리는, 그럼 저쪽 집에 저기 두 가구밖에 안 사는데 저기다까지 마스터를 놓는다?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 지역 소멸을 막아야 되지만 점점 농촌에서 읍내에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욱더 인구가 축소될수록. 근데 이렇게 오지에 두 가구 살고 저기 한 가구 사는데 유선 뚫고 모바일도 5G 돼야 돼서 거기도 5G 마스터 깔고, 이게 얼마나 비용 낭비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스타링크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꼭 배나 선박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가 눈과 귀가 되줬습니까? 러시아가 공격할 때부터 먼저 뭐부터 공격할까요?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하면 서로 쌍방의 통신시설부터 공격합니다. 통신시설부터 공격해야 눈과 귀를 작동하기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적외도 위성이 있으면 이게 작동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뉴욕타임즈가 보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자마자, 전쟁 나고 나서 한 뉴스를 보면은 6개월 안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합니다. 정부 관료들을. 거기서 뉴욕타임즈 보도는 계약했다라는 거예요. 타이완하고 전쟁 났을 때 거기다 스타링크 안 지원해주겠다. 그거 조건으로 테슬라 계속 영업 우리가 다 지원해주겠다. 이런 정도로 저궤도 위성은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 여러분 중국도 저궤도 위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저궤도 위성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스타링크를 갖고 있는 스페이스 X와 중국,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정보국에서는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스타링크 말고 별도의 저궤도 정보 위성을 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저궤도 위성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의 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유럽도 지금 연합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저궤도 위성의 어떠한 붐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테슬라가 비용 면에서 이미 깔아놓은 양 정도에 비교해서는 압도적인 시장 1위 사업자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양자 컴퓨터가 최종적으로 성공하지 않아도 저는 언젠가는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중간 과정에서도 양자 컴퓨터의 이 수준에서도 많은 응용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나오는 거죠. 어디에 많이 씁니까? 제약회사에서 신물질을 개발할 때도 많이 쓰이고, 또는 시추회사들, 즉 석유라든지 가스를 시추하는 회사들이 이 지층에 대한 연구조사를 할 때도 이 양자 컴퓨터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파생 상품이 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화성으로의 목표를 세웠을 때, 저는 유튜브 영상을 봤었는데, 유럽연합에서 에어로스페이스인가요? 유럽에서의 나사와 같은 기구에 있는 사람이, 연구원들이 2016년에 이 컨퍼런스에서 이런 질문을 받아요.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들 생각은 없냐 그랬더니, 2016년이니까 스페이스X도 안 하고 있었던 시절이죠.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정부가 돈을 대주고, 그리고 재사용 가능한 걸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R&D 비용을 또 대야 되는데, 실험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위성 1년에 몇 번 띄운다고 그걸 재사용하는 로켓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냐라는 거죠. 위성 1년에 몇 번 띄운다고. 근데 그 사람들의 목표는 적절한 위성을 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고궤도 위성이었죠. 다 수만 개를 띄울 생각을 안 했죠. 유럽연합에서 가장 크게 했던 것이 뭡니까? 갈릴레오 프로젝트죠. 이것이 뭐냐면 이제 미국의 GPS를 대체하는 거죠. 유럽에 있어서는. 그래서 GPS 독립을 꿈꿨어요. 그래서 추진했던 프로젝트가 갈릴레오 프로젝트입니다. 자, 여기에는 재사용 로켓을 쓸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맞는 고궤도 위성 수십 개만 띄우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 화성을 가기 위해서는 재사용 로켓이 필요해요. 스타쉽과 같은. 근데 처음부터 스타쉽과 같은 데서 재사용 로켓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더 작은, 지금 로켓랩이 하고 있는 것처럼 작은 로켓에서 재사용 로켓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팔콘 시리즈에서 스페이스X가 성공을 마지막 시도에서도 실패했다면 당시에 문을 닫았다고 할 정도로 마지막 도박을 해서 성공을 하죠.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즘 팔콘 9 여러분 일주일에 2번 올라가요. 2번 올라가고, 하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외부의 위성들, 한국의 위성도 한번 팔콘 9에 올렸었죠. 외부의 위성들을 돈 받고 올리고요. 한 번 올릴 때는 매번 스타링크만 뿌립니다. 이걸 통해서도 돈을 벌면서 스타쉽을 만들 수 있는 돈을 벌지만, 스타쉽을 또 수십 번 띄운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위성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과연 화성 갈 수 있는 돈을 스스로 벌 수 있을 것인가? 테슬라가 모델 3와 모델 Y를 받아서 번 캐시플로우로, 이 돈으로 FSD에 투자하고 이 돈으로 옵티머스에 투자한 거잖아요.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서 자동차 부분에서의 순영업이익에서는 적자가 나니까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걱정했던 것이, 일시적인 순영업이익에서의 적자가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벌어서 AI와 로보틱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300억 달러가 넘게 있는 캐시플로우가 있으니까 견디지만, 그것이 바닥나면 대출로만 갈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거잖아요.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죠. 화성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가다가 얼마나 많이 중간에 터지겠습니까?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막
옵티머스 막 100대 타고 갔는데 100개가 터지면 그 손실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비용을 담당하기 위해서 돈을 뭘로 법니까? 스타링크가 버는 겁니다. 스타링크에서 캐시플로우가 쏟아져야 이 캐시플로우로 화성 가는 로켓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으로 사업의 비즈니스 발전에서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갈 수 있었던 것은 꿈이 목표가 화성 이주니까 타행성 사회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떼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왜 떼돈이 있어야 됩니까? 수많은 로켓을 쏴야 되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 대형 로켓을 만드는 게 아닌 거죠.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오고 있었다는 거고 그것이 마지막 단계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물론 난관이 있겠죠. 지구를 벗어나면 또 뭐합니까? 가다가 얘가 어떻게 될지 정말 많은 일들이 저는 난관이 있지만 그 길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화성을 갔더니 꽝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화성에 가서 옵티머스들이 막 떠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아직 완전 해결됐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꿈을 현실화하는 과정 속에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장기 투자죠. 8월 달에 한국 분들이 테슬라에서 주식을 많이 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이 아니시면 빼는 것이 맞고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350 했을 때 팔아가지고 또 $300 때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시세 차익을 오르시는 그건 능력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면 좋죠. 이게 오르고 내리고 아는 것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테슬라의 주가가 언제 오를 거라고 보냐면 올해는 또는 이것이 내년에 될 수도 있지만 안전 요원이 차량에서 하차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부터는 거침없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언제 하차할 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정보를 안 알려주는 이상, 내부자 정보가 없는 이상 그때 올라가서 또 사도 되겠죠, 물론. 투자 전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흔히 말하는 매달 정액을 사는, 우리가 팔 때도 매달 일부를 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매달 정액을 사고 조정이 왔을 때는 조금 더 사고 너무 과열되는 것 같으면은 덜 사고 하지만 매달 꾸준히 사는 이런 전략이 저는 장기 투자로 가는 것들이 맞는 접근이 테슬라하고 팔란티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성장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미래 자체는 확실하지만 그 과정은 어떻게 우상향 한다고 해서 직선으로만 우상향 하겠어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만 추세선이 우상향인 거죠. 그러한 모습을 저는 그려낼 거라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개인의 투자하는 자금의 성격들, 투자의 성향들 이런 걸 보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기회비용입니다. 차라리 이거 말고 이더리움으로 갈까? 여러분들 확신이 서 있다라면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무한히 많아가지고 여기도 얼마 수십 개 다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기간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확신하게 공부가 되신 부분들이 있다라면 저는 테슬라하고 팔란티어를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2년, 3년, 5년을 보시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 돈을 추가적으로 못 벌면 버블은 터질 수 있습니다. 저는 샘 알트만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거품 껴 있습니다. 결국은 AI가 돈을 어디서 벌 것이냐인데 오픈 AI 밸류에이션이 얼마였냐? 5천억 달러. 만 3년도 안 된 기업.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보다 기업 가치가 높은 겁니다. 오픈 AI가 거품이 안 터뜨리려면요. 검색에서 구글을 흔들고요. 판매에서 아마존하고 쿠팡하고 네이버 스토어를 흔들 거예요. 슈퍼 앱이 되는 겁니다.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겠죠. AI 버블로는 2024년 작년 6월에 골드만삭스라든지 세콰이어 벤처캐피탈에서 연구 보고서를 내면서 이미 많이 논쟁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GPT-5가 나오면서 샘 알트만이 CNBC랑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들이 오버 익사이티드, 과잉 흥분되어 있다,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개 기업,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이죠. 메타, 아마존 이 4개 기업이 2024년 그리고 2025년 하반기까지 AI 관련된 투자하는 돈이 5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5천억 달러면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가 넘는 돈이죠.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엄청난 전력이 쓰여지고 있는 거고요. 엄청난 물이 쓰이고 있으면서 과연 현존하는 시스템으로 전기를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을지 물을 공급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가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빌 게이츠도 왔죠. 여러분 빌 게이츠는 요즘 비즈니스 잘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공급 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는 거고 정말로 전 세계가 AI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저는 샘 알트만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거품 껴 있습니다. 문제는 거품이 터지냐 안 터지냐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더욱더 현명한 질문은 거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럼 거품은 언제 터지느냐 또는 거품이 안 터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더욱더 현명한 질문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식으로 바꾸면 도대체 AI는 언제 어떻게 돈을 버는가 이 질문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럼 AI 경제가 만들어지면 매출이 있는 거고
AI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5천억 달러를 4개 기업에 투자를 했으면 그 4개 기업의 임원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2년 동안 5천억 달러를 투자했으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1억 달러를 벌지 않으면 2억 달러를 벌지 않고 3억 달러를 벌지 않으면 이걸 왜 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들 어디다 5천만 원을 투자한다는 건 뭡니까? 그래서 5년 동안 총 2, 3억은 벌겠지. 이런 생각으로 5천만 원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기업도. 5천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2, 3억 달러는 최소한 벌겠지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렇게 투자하면 그건 바보죠. 자, 그럼 언제 버블이 터집니까? 그렇게 돈을 못 벌어줄 때. 즉 AI의 돈 흐름이 지금 엔비디아 칩을 사고 있는 것은 5천억 달러를 거기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곡괭이하고 삽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곡괭이하고 삽을 샀는데 금이 안 나와버렸다. 그럼 뭡니까? 버블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곡괭이 장사하고 삽 장사도 망하는 거고요. 여러분 버블 터지면요. 엔비디아 주가 폭락할 겁니다. M7 제품 다 폭락할 거예요.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거품론이 나올 때마다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거품론 주장이 나올 때마다 미국 시장의 장에 작지만 조정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여러분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AI는 무엇으로 돈을 벌 것인가? 이 질문이에요. 거품이 있다라는 말은. 그럼 거품이 안 터질 조건은 뭐냐? 결국은 돈 벌면 되는 거잖아요. 투자해서 돈 벌어야, 돈이 돌아야 엔비디아 칩산 비용이 해결되고도 남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만 좋은 일 시킨다? 삽 팔고 곡괭이 파는 사람만 도움을 준다? 삽하고 곡괭이 쓸 일이 없으면 기존에 있는 삽과 곡괭이가 그냥 쌓이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삽과 곡괭이를 왜 사요? 엔비디아 칩을. 여러분 지금 있는 경제가 1, 2년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버블은 존재하지만 버블이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국은 AI가 돈을 어디서 벌 것이냐인데 AI가 우선 일단 돈을 벌고 있는 것이 B2B 고객들에게 돈을 벌고 있어요. 기업에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누가 벌고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기업에서 AI 다들 하고 싶어요. 한국도 지금 AI 열풍 난리가 났습니다. AI 에이전트 하면서 모든 기업들이 막 AI 에이전트 우리도 하자 합니다. 그거 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우리 좀 클라우드 서비스 우리 좀 하자. 구글 클라우드 우리 좀 하자. 제일 큰 기업이 어딥니까? 아마존의 AWS, 아마존 웹 서비스. 너네 그런 거 되게 지원 잘해준다며. 그리고 우리 서버 글로 옮길게. 매달 얼마 낼게. 그래서 기업 고객이 늘어나는 거예요. 오픈 AI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20 내세요. 여기는 $200 내세요. 오픈 AI도 여러분 기업용 서비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챗GPT 엔터프라이즈. 대단히 비쌉니다. 그리고 한국에 지금 오픈 AI가 사무실 열죠. B2C 서비스,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고객들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다 B2B 서비스 하려고 사람들 뽑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베인앤컴퍼니라든지 억센처라든지 이런 데 컨설팅 회사들이 돈 더 벌었어요. 오픈 AI를 어떻게 기업이 도입할지 컨설팅 해주면서. 그랬더니 오픈 AI가 뭐랍니까? 컨설팅 업체가 돈을 버네? 우리도 그러면 컨설팅도 우리가 할래. 너네 너무 돈 많이 벌었어. 우리보다 돈 더 많이 벌었잖아. 그러면서 컨설팅도 자기네들이 이제 하면서 기업에게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B2B 시장이 초기에 형성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던질 수 있는 질문은 B2B 시장도 커지겠지만 내년에도 커지겠죠? 내년도 지금 모든 기업들이 2026년 사업 계획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AI에게 얼마큼 투자할 것인지 AI 기업이 아니더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모 기업도 우리도 AI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 AI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러면서 과거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했던 것처럼 누구나 지금 모든 임원들, CEO들이 머리 이마에는 AI 트랜스포메이션 쓰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하는 임원들은 승진시켜 줄 거고 아니면 기간을 연장해 줄 거고 못하는 저 임원들은 올해 12월에 짐을 싸야 될 것이야. 이러고 돌아다니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 돈들이 들어가겠죠. 이게 경제를 움직이는 한 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지금 또 돈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광고입니다. 메타하고 구글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죠. 왜입니까? AI가 서드파티 데이터,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기보다는 AI가 강정수가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스크롤링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사실은 틱톡이 먼저 했던 거죠. 어떤 광고를 어떻게 노출해야 될지를 AI가 결정을 해줘요.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의 광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글의 광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아마존닷컴의 광고 매출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을 증가를 기여하는 부분 AI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던져드릴 질문은 요 B2B 시장에서 이것도 꽤 큰 시장입니다. 요거하고 광고 매출 증가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이 4개 기업은 5천억 달러를 투자했을까요? 아니, 그러면 4개 기업 빼고 오픈 AI는 여러분 오픈 AI의 올해 3월 말 기업 가치가 얼마였냐면 3천억 달러였어요. 400억 달러를 당시에 투자받았습니다. 400억 달러를 투자받으면서 3천억 달러의 밸류에이션이었고요. 8월 마지막에 나왔던 뉴욕타임즈 보도에 가면은 자꾸 이제 메타에서 고급 인력들 빼가니까 오픈 AI가 직원들에게 스탁 옵션을 줬습니다. 스탁 옵션을 줄 때 오픈 AI 밸류에이션이 얼마였냐면 여러분
5천억 달러. 서비스 낸지 만 3년도 안 된 기업은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보다 기업 가치가 높은 겁니다. 그 400억 달러 투자 받은 것도 다 썼대요. 지금 또 투자 받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소프트뱅크하고 또 협업을 해서 노르웨이의 그 데이터 센터 오픈AI도 이제 짓고 아랍에미리트에도 짓고 물론 미국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짓고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져요. 여기 돈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AI 모델 개발하는 거 말고도. 그럼 오픈AI는 돈을 뭘로 봅니까? 아까 말했던 빅테크 4개 기업만 돈 번다고 해서 떼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도 뭐 100조 투자한다면서요. 한국 정도. 그거 이상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벌까요? 그것이 2026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2026년 돈을 추가적으로 못 벌면 버블은 터질 수 있습니다. 시장은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왜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까? 누구나 창업을 해서?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아니죠. 그들이 90몇 프로가 돈 못 벌었거든요. 창업했던 곳 다 벤처캐피탈 은행에서 투자해줬잖아요. 돈이 들어간 거죠. 돈을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90%가 넘게 창업했던 기업들이 다 망합니다. 돈을 못 벌어서.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버블이 터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픈AI가 사활을 걸고 있고 구글이 사활을 걸고 있고 메타가 사활을 걸고 있고 아마존이 사활을 걸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처음 변화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검색시장. 검색시장 여러분 알파벳 전체의 순매출의 55%가 검색 광고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요동치고 있어요. 이번에 법원에서 미국 법원에서 구글을 판단하면서 크롬을 분할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서 막 한국에서 다양한 보도가 9월 첫 주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판사가 정말 현명한 판단을 저는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2024년 8월에 판사가 뭐라고 판단하냐면 구글은 독점 사업자고 미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습니다라고 유죄 무죄해서 유죄라고 선고를 해요. 자, 이제 구형을 합니다라고 해서 구형을 하기 위해서 바로 구형을 안 하고 1년 동안 심의를 거쳐가서 구형을 한 거예요. 그때 검찰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법무부는 크롬을 쪼개내든지 매각을 하든지 안드로이드를 매각시켜라 라고 구형을 요청을 했습니다. 검사가. 그래서 판사가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판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검색시장이 2025년 들더니 구글이 전 세계 90%를 갖고 있는데 구글의 이 지위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판사가. 여기 사람들이 챗GPT에서 검색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구글의 검색 시장의 아성이 변동되고 있으니 이것을 지탱해줬던 중요한 팔다리라고 할 수 있는 크롬과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여기에서 구글이 기본 검색을 갖다가 구글로 만들어 놓으면서 돈을 벌었던 거잖아요. 이것이 무너지고 있으니 이것은 지켜볼 만하다. 그래서 굳이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 많은 실증 데이터가 들어갔어요. 애플 부사장도 지난 5월 달에 가가지고 여러분 알파벳이 한번 하루 만에 주가가 5월 달에 8% 떨어진 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플 부사장이 그 법원에 가가지고 진술을 합니다. 22년 만에 사파리에서 아이폰 사파리에서 구글 검색량이 크게 눈에 띄게 줄었어요. 사람들이 챗GPT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9월 달에 알파벳이 크롬 매각 안 해도 된다고 판단했을 때 알파벳 주가 다시 8% 올라갈 때 애플도 올라갔잖아요. 왜요? 애플은 매년 200억 달러를 받고 있어요. 순이익으로. 구글로부터 사파리의 기본 검색을 구글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애플 부사장은 구글 도와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야 자기네들이 계속 200억 달러씩 매년 버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200억 달러가? 그런데 그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도를 하면서 야, 사람들이 구글 진짜 많이 안 쓴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확 떨어진 거죠. 작년 11월 29일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찾아보면 뭐라고 하냐면 Googling is for old peop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Googling is for old people. 젊은 사람들은 챗GPT를 쓰고 있다는 거고 이제는 나이 든 사람들도 챗GPT를 쓰고 있다는 거죠. 검색 시장 질서가 움직이면 광고 시장도 함께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광고 시장에서 줄어드는 검색 광고 정말 챗GPT의 검색 광고 짚어읽기 어려워요. 특히 여러분 보이스를 저는 많이 이용하거든요. 보이스 이용하는데 뭘 물어봤어요? 면도기 좋은 거 하나 추천해줘, 향수 좋은 거 추천해줘, 뭐 팔아갈 거 다 추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광고 듣고 제가 더 답변을 해도 될까요? 라고 중간에 끼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물어보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AI 검색에 광고를 붙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AI에 물어보는 것들에 광고가 잘 붙지 않는 것들에 여러분 과학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 질문하면요 원래도 검색 광고에 유의미한 광고가 안 붙어요. 나 테니스를 시작했는데 테니스 라켓을 사고 싶어. 또는 자동차 보험을 바꾸고 싶은데 검색하실 때 이때 붙는 광고가 무진장 비싼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이것들이 지켜주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챗GPT로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AI로. 저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조카들 대학 졸업 선물들 살 때 제가 뭐 향수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여자 조카의 선물 사줄 때. 저는 AI에게 물어봅니다. 물론 용돈 주는 걸 세상에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근데 돈만 준다고 해서 이 조카간과의 관계가 계속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돈도 주고 향수 선물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하면은 저는 AI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럼 이제 AI가 이제 커머스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커머스 영역에 지금 벌써부터 미국에서는 Buy for Me 기능을 아마존과 구글이 시작을 했죠. Buy for Me. 나를 위해서 구매해 주는 것. 여러분들이 구매하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
지금 4만 원이에요. 뭐 어떻게 하면은 얘가 가서 사다 줍니다. 근데 그렇게도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38,000원 할 때 사줘. 그럼 얘가 가격 비교를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저는 고양이를 키우니까 사료캔이 로얄 캔이 24,000원 정도 해요. 제가 항상 그 추적 앱으로 가격에 얼러트 알람을 받습니다. 최저가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때 가서 구매하거든요. 어차피 로얄 캔밖에 안 살 거예요. 왜냐면 우리 제가 사랑하는 보미가 로얄 캔밖에 안 먹으니까요. 근데 제가 AI에게 매번 그거 앱 켜가지고 얼마나 떨어졌지 이렇게 보고 얼러트 메시지 왜 받아요? 제가 AI에게 시켜놓을 수 있죠. 그거 한 2만 원까지만 떨어지거든. 지금 24,000원 하는데 그냥 사라. 또는 19,000과 2만 원 사이에 움직이거든 사라. 레인지도 정해줄 수 있죠. 그럼 사겠죠. 그때 AI가 뭔가 커미션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AI 커머스가 어떻게 더 발전할까요? 로얄 캔을 먹이는 고양이 집사들의 숫자가 AI에게 부탁한 사람이 10,000명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제 챗GPT가 10,000명한테서 주문을 받았어요. 이 캔 가격이 19,000원과 2만 원 되거든 무조건 사달라는 한국 고양이 집사들의 10,000명의 요구를 알아버렸네요. 그러면 AI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로얄 캔을 파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들기겠죠. AI가 가서 똑똑똑 거기 대표하는 AI 나와주세요. 저희 고객이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10,000명이 지금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혹시 지금 23,000원 하고 있는 거, 22,000원 하고 있는 거, 24,000원 하고 있는 거 19,000원하고 2만 원 사이로 안 파실래요? 그럼 그 AI가 또 주인한테 가서 물어보고 오겠죠?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창고 유지비 생각해서 지금 파는 것도 그리고 현찰 지금 들어오니까 파는 거 어떠세요? 오케이 하면은 거래가 성사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 AI가 그러면 제가 성공시켰으니까 한 캔당 1,000원씩 저한테 수수료로 주세요. 판매자에게. 그것까지 생각하고 다시 주인에게 물어봐 주세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AI가 돈을 법니다. 이 돈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자동차 보험도 왜 설계사한테 맡겨요? 죄송한 얘기지만 AI가 어디 가서 딜하겠죠. 이런 조건의 사고율을 이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10,000명 데려올 수 있는데 저한테 커미션 얼마 주실래요? 커미션은 3% 줄 거면요. 저는 1%만 갖고 2%는 우리 고객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보험도 AI가 계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커머스의 질서 재편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돈은 더 큰 돈이 기업보다 더 큰 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거품이 안 터뜨리려면요. 검색에서 구글을 흔들고요. 판매에서 아마존하고 쿠팡하고 네이버 스토어를 흔들 거예요. 그리고 또 오픈AI가 뭐 하려고 합니까? SNS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픈AI 챗GPT 안에 탭을 열면 거기서 여러분들 쇼츠 보시는 거예요, 이제. AI로 만든 요즘 쇼츠 영상 많잖아요. 그런 크리에이터들은 먼저 거기다 이제 공급을 합니다. 그거하고 이제 나머지 쇼츠도 붙이겠죠? 거기 광고 붙이기 얼마나 편합니까? 엔터테인먼트 즐기다가 AI를 쓰기도 하고 AI를 쓰러 들어갔다가 엔터테인먼트 하면서 쇼츠 보다가 잠들기도 하고. 그럼 거기다 또 챗GPT가 물어보겠죠. 혹시 너의 전화번호나 연락처에 내가 접근해도 돼? 스마트폰에? 연락해서 SNS인데 DM 해야지. DM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대화 잘 도와줄게. 내가 바람잡이 역할도 잘해줄게. 슈퍼 앱이 되는 겁니다. 대중시장을 장악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메타도 공격할 거고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있는 유튜브도 공격하고 카카오톡도 공격하고 이러면서 이 전체의 컨슈머 시장을 흔들었다 놓으려고 하고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죠. 성공한다는 보장 없어요. 성공하지 못하고 막 우르르 하면은 그때 버블 터질 겁니다. 오픈AI가 만약에 거기에 성공을 하거나 구글 제미나이가 여기서 성공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이 둘 중에 하나가 성공해야 됩니다. 둘 다 성공하면 더 좋고요. 그러면 버블은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더욱더 많은 칩을 팔 수 있습니다. MIT 보고서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MIT 보고서는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한국도 지금 AI 프로젝트를 합니다. 에이전트 프로젝트인데 대부분 효과가 없어요. 만들긴 했어도 이용자가 없는 이러한 상황인 거고요. 그거는 이제 첫째 원인은 지금 업무 자동화, 뭐 원래는 이제 전형적으로는 이제 RPA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AI가 저렴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마에다가 AI 기업 이렇게 써놓고 다니시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AI 퍼포먼스가 완벽에 가깝지는 않습니다. 항상 제가 미래를 보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MIT 보고를 할 때는 챗GPT에서 여러분 공급하는 O1과 O3가 나오기 전이에요. 추론 모델은 여러분 생각해서 지금 GPT-5에서는 Thinking이라고 써있죠. 이 Thinking 모델이 나오기 전이에요. 이 에이전트를 하기 위해서는 추론 모델 O3, Thinking, O4 미니, 하이 미니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확도가 좋아지거든요. 느리게 가더라도. 기업의 이 워크플로우는 정확해야 됩니다. 오류율을 줄여내는 게 지금까지 오류율을 줄여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거친 말로 해서 X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AI가 망쳐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할루시네이션 환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걸 줄여나가는 것이 추론 모델, 리즈닝 모델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이러한 부분에서 O1이나 O3 또는 O4 미니 하이 또는 지금 GPT-5의 Thinking
이런 부분들이 진화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진화하기 전에 조사한 대상이다라는 부분에서 당연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초기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라서 원래 초기에 뭐 하면 잘 안 됩니다. 이건 B2B 시장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공상과학에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AGI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AGI 보통 인간의 능력을, 인지 능력을 여러 면에서 초과하는 이런 부분들 뭐 AGI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AGI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핵폭탄 터지듯이 갑자기 AGI 시대가 왔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가 스카이넷이라든지 이런 터미네이터 오래된 영화잖아요. 이런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SF 소설과 SF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자리 부분에는 분명히 지금 분명하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지금 개발자라든지 마케터라든지 또는 고객 서비스 부분에서 미국에서 특히 21세하고 24세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니어들. 왜냐하면 지금 AI가 제일 잘하는 게 주니어들의 역할을 잘하고 있거든요. AI가 잘하면 언젠간 시니어 역할도 잘할 수 있겠죠. 이런 조정 과정 속에서 기술을 활용하면서 일자리 변동은 있을 겁니다만 누구도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직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되게 유명한 과학 일화가 있어요. 갈릴레오의 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천동설과 지동설이 맞섰었는데요.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동설을 보고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지구가 만약에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면 내가 높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얘가 직선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걔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쭉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뭐 가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얘는 그냥 똑 떨어진다. 우리 지구는 가만히 있는 거다. 태양이 도는 거다. 그런데 그때 갈릴레오가 유명한 비유를 듭니다. 배의 밑창에 있어서 노를 젓는 사람이 있거나 하여튼 그 밑창에 있는데 밖에 창문이 없는 방에 있는데 이 배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뭘 해도 아무런 변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건을 떨어뜨려도 똑바로 떨어집니다. 배는 이동하고 있는데.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가정을 하면 지구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니까요. 어떤 방향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문이 막혀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저희는 갈릴레오 배에 있다. 섣불리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배의 선창으로 올라가서 배의 앞부분에 서서 이 배가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현명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회 정책을 내놓을 수 있고 무언가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안에서 있으면서 물건은 똑바로 떨어지니까 배는 안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언젠간 옆으로 움직여? 그럼 큰일 나는 거야? 천동설과 지동설이 맞섰던 이 사회에서 진짜 큰 변화가 오는 거야? 막 물건 떨어지는데 직선으로 한 거 서쪽으로 동쪽으로 간다? 이러면 지구는 망하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갈릴레오 배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배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배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 우리가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저는 근데 그 앞에 나갔을 때, 배 앞에 올라갔을 때도 두려운 경치가 펼쳐지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배가 섬으로 충돌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의 원래의 목적지인 넓은 바다를 향해서 그 먼 목적지인 데스티네이션 향해서 정확하게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우가 불 때도 있을 거고 안 불 때도 있을 거고 폭풍우가 불어도 배가 그것을 뚫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금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